안녕하세요. 네, 정다빈님 오셨고, 여기 혹시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강의는 시작 안 할 거고요. 소리 괜찮으세요? 소리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다빈님, 잘 들린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6분 오셨고, 아, 전 뭐 다른 학생들 네, 오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우리 좀 얘기를 좀 할까요? 다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좀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음, 이 강의를 듣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깐 뭐 저번에 좀 나누고 그랬고, 제가 피드백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아리카님. 네, 다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하시는데, 음, 저번에 제가 그 네, 강의 출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지를 올렸고, 대체적으로 뭐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열어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실제로 할 때는 이 채팅창을 닫아놓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그거를 좀 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 뭐 버퍼링이나 소리와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고, 원활하면은 그 원활하다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별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 버퍼링 없고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지 제가 올린 거 좀 확인해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공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출첵한 거, 제가 소크라티브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소크라티브하고 확인해서 그 출석 명단 올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코멘트들에 대해서도 올렸는데, 제 피드백에 대한 제 답변이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할 때는 채팅창을 닫고 진행할 거고, 그리고 자율활동으로 무등산을 개인적으로 갔다 와도 무방하고, 그리고 다른 활동도 가능한데 그냥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한계를 좀 확인하는 그 정도로 운동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서식은 아직은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라가 있어서 오늘 중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보고서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공지를 올릴 거고요. 또 하나는, 몇 분은 인바디 검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인바디 검사는 이 북구청에 가시면 3층, 북구청 3층에 가시면 인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검사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공지 올렸듯이 1,000원인가 1,200원인가 이 소정의 어떤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헬스장, 뭐 본인이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또는 전에는 이 체육관, 학교 체육관에서도 인바디 검사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음, 또
그 지난번에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가셨잖아요. 또 뭐 네, 북구청이 아니라 북구보건소입니다. 네, 유호성님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 그러니까 북구청 맞은편에 있는 보건소예요.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기다릴 필요는 없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이 보건소 3층에 인바디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그 검사지는 어떠한 인바디 기계인지에 따라서 결과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올릴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더 추가적인 그런 지시나 또는 안내는 공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인바디 검사 받았다고 하시는 분은 네, 그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의 체질량이나 어떤 상태가 급격하게 막 바뀌지는 않아요. 일주일 내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내로 하신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학기 말에 한 번 더 뭐 검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가지고 그것을 발표에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기 초에 그리고 학기 말에 어떻게 체질량이 변했는지에 관해서 그 내용을 발표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계셔서 학기 말에 또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 오신 걸로, 뭐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이클을 통해서 받으셨나요? 그래서 접속을 하셨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클에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클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자 못 받았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뭐 문자 받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문자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고. 두 분 못 받으셨다고는. 못 받으셨으면 아마 뭐 제가 보내는 데 있어서 이클이 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실시간 생방할 때는 제가 한 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쪽지를 하나 보낼 테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 입력을 할게요. 자,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이게 쪽지인지 SMS인지 잘 모르겠어요. SMS로 보내야 되나? 그런 거 같네. 제가 이클 쪽지로 보냈네요. 이클 쪽지. 그래서 지금 문자로 또 한번 보낼게요.
네, 쪽지 받았죠. 지금 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문자가 아마 처음에는 쪽지, 그런 다음에 지금은 이제 휴대폰 문자로 갔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가급적이면은 생방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 좀 리마인드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강의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격적으로 네, 맞아요. 전대 스토어로 올 거예요, 아마. 네, 이 글 통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채팅창을 좀 닫아놓고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심리학 3월 19일 목요일 강의 내용은요. 모듈 3이 되겠고요. 모듈 2가 되겠고요.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이 과거에서 우리가 어떠한 통찰을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지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매우 오래전, 그러니까 선사시대까지 가면 2만 년 BC죠. 악령이 존재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단지 마력을 지닌 주술사는 성직자가 이런 악마에 대항하여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PPT에 나와 있는데, 사실 옛날 아주 선사시대 때에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적인 규범이 그 사회 내에서는 있었죠. 그래서 그 행동에서 많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탈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회의 어떤 질서나 또는 본인의 위생이나 타인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악령의 존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특정 질병,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도 질병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그런 증상들을 보였죠. 콧물이 나거나 입에서 피가 나거나 피를 토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질병이 또는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증상이 악마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악마를 통제하고 그 악마를 몸속에서, 체내에서 없애버리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주술사나 성직자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성직자가 이러한 연기를 통해서 한다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뇌 두개골을 열어서 피를 뽑는다거나, 그러한 그 의술 또는 주술 행위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개하다고 하는 그런 다른 아프리카나 다른 문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집트, 중남미 등에서도 이러한 소위 말하는 두개골에 구멍을 내는 두개천공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뇌를 이제 그 두개골을 뚫는 거죠. 구멍을 내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부는 분명히 죽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죠. 뇌해부학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멍이 난 부위가 전두엽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전두엽 쪽.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고 또 행동 통제를 조절하는 부분이 전두엽 쪽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뚫으면, 그리고 뇌에 그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미친 듯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 행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완화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덤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미친 사람들 또는 악마의 그런 위해서 정신이 나간, 정신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피를 뽑고 그 피 안에 악마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치료가 선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집트 또는 중동 쪽에서는 이러한 질병들의 원인이 악마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또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비롯됐다라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기생충을 막기 위한 물로 정화하는 정화의식이 발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동 쪽에 있는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는 이제 위생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제 온천 시설들, 비누 목욕 시설, 공공 하수 시설 등이 개발이 되면서 청결에 대한 이 질병의 원인이 이 청결하지 못한 몸에서부터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하느냐 하면, 이 중동 쪽에 메소포타미아 쪽 그리고 바빌로니아 쪽을 보면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강 해역들이 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일강 주변에서 상당히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배수 시설이나 하수 시설 그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사실 이제 위생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먼저 이제 선행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 그런 지역들을 보면요, 이러한 매우 잘 만들어진 그런 목욕 시설들이 이제 발견이 되곤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메소포타미아 부분이 이제 여기서 아까 그 지역을 좀 이제 현대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안쪽에는, 바깥쪽에는 바다가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수자원이 풍부한 그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 부분도 사실 이런 목욕 시설이나 그리고 또 하수 시설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되게 크겠죠. 그런 다음에 그 600년에서 500년 BC로 좀 넘어오면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상당히 그 특별한, 기존의 어떤 제국보다는 특별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영토가 상당히 넓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은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화를 상당히 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로마 광장을 중심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인구가 폭증하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죠? 사람은 먹고 싸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이 배설물, 먹은 다음에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먹는 것, 특히 물과 식량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물과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많으면,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 살게 되면 아까 얘기한 전염병이 생기기 때문에, 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하수구 또는 그런 배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물과 식량은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하나는 일단은 이 도시가 위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도시들은요 주로 강가 또는 해변가 그쪽에 자리를 잡아서 첫 번째로는 이 음식을 운송하는데 좀 편리하게 위치를 잡았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는 산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호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호수들로 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길고 복잡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지대의 호수물을 끌어오는 송수로를 아주 길게 만들었고, 그 송수로를 관리하는 관리체계, 관리 인력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송수로는 또 사람들이 도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또는 지표를 쓸 수 있는 역할도 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물은 해결했으니까 음식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도로 관리입니다. 이 도로는요, 음식을 조달하는 데 중요할 뿐더러 군대를 타 지역에 보낼 때, 그리고 이러한 군수품들을 보낼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을 이 도로를 관리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오른쪽은 폼페이, 왼쪽은 이제 엔티옥이라는 그런 이제 도시의 길인데, 지금도 이 길에서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보관이 잘 돼 있고 매끄럽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그런 수단이 열렸고요. 다시 잠깐 되돌아가면,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이 그림이 소위 말하는 공공 목욕시설이에요. 목욕시설이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난 곳은 변기죠. 그래서 이 변기 아래는 이러한 하수구 체계가 있어서 물이 여기서 흘러서 바다로 또는 강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체계화된 그런, 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지도는 빨간 선들이 보이시죠? 빨간 선들이 볼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로마이고, 빨간 선들이 다 도로입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멀게는 인디아, 아프리카까지 하고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맥락적인 배경인데, 문제는 이런 도로들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런 여행을 많이 도왔다면, 그 이면에는 큰 문제를 나중에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이동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염병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 큰 문제로 어떤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 의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의학에서는 의사들은 또 다 하는 선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서 사람의 질병이 4가지의 어떤 체액의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체액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몸에는 4가지의 체액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누워 있고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또 이 그림에서는 갤렌이라는 이제 그 의학자인데 4가지의 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첫 번째로는 좀 더 앞으로 갈게요. 혈액이 있고 그런 다음에 흑담즙이 있고 황담즙이 있고 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sanguine personality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혈액이 많고 흑담즙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울하고 처진 성격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울질 그리고 급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담즙질이라고 해서 황담즙이 많다는 옐로우 바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많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점액이 많은 사람은 둔하고 느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체액이 서로 균형을 맞춰서 잘 맞춰져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처방을 하느냐? 물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생겼고 질병이 생긴 이유를 이런 체액의 불균형으로 봤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약초를 먹게 한다거나 피를 뽑는다거나 또 목욕을 하게 한다거나 또 뭐 성생활을 조절한다거나 그런 운동을 해서 땀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이 됐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요, 배경에는 사실 지금 이제 체액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글쎄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성격과 관련돼서는요, 뭐 혈액형으로 성격 구분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기술적인 그런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그 당시에는 현미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4가지의 그 책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을 토대로 이전에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의학자들은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심지어 정신건강, 정신장애를 결정하는 것이 사람 몸에 있는 액체다, 체액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이 사실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혈 또는 사혈 요법이라는 것을 요즘 아주 가끔 것을 쓰는 사람들도 봤고 있고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도 한때 이러한 방법을 써서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런 현대사회에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사혈요법이나 의학요법, 검증되지 않은 요법은 사람의 건강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서양 문화와 달리 비서양 문화는 어떠느냐? 비서양 문화도 비슷한 그런 어떤 트렌드,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유르베다라는 그런 관점이, 그런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세 개의 책 또는 도샤가 몸과 대우주 간의 균형을 이룬다라는 관점이고, 이 아유르베다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유르베다 요법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건강한 운동법이나 또는 다이어트법 그런 것들이 좀 도입이 한국에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세기부터 전통 동양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기의 개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이 피가 또는 이 기가, 피보다 기가 이렇게 흐르고, 이 기가 이 맥을 통해서 흐르는데 그 맥이 막히면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이 기가 잘 순환되도록 침술이나 약초를 통해서 또는 태극권, 명상 등의 개입을 권장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리고 또 의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자,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와서 중세기까지는요, 그리고 중세기 르네상스까지는 사람의 몸은 신성하다라는 관점이 팽배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기원되느냐? 기독교 종교 관점에서 사람의 몸은 신성하고 사람은 동물과는 구분되는 존재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나중에는 있는 그대로 부활한다. 그래서 몸을 훼손시킨다거나 또는 해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아시죠? 그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이 이제 몰락한 후에 조금씩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의 몸에 대한 탐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중세기 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염병이 2번 창궐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는데, 이 중세기 때만 해도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신의 분노,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전염병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전염병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녀사냥도 있고요. 그거가 더불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들어가면 신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이렇게 벌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되돌아와서 지금 시대에서 그때의 전염병을 좀 더 살펴보니까, 사실 여러 번의 전염병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나오죠? 빨간색이 좀 자세히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First Pandemic이라고 써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단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전에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아시겠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의 이 전염병이 어디서 왔을까? 진원지가 어디였을까?
첫 번째는 아시아 쪽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콘스탄티노폴, 여기 콘스탄티노폴이라는 도시에서 서유럽 쪽으로 확산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팬데믹도 동양 쪽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떠냐? 세 번째는 역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이는데, 이때 심한 경우에는 40%, 전 인구의 40%가 말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60%까지. 그래서 한 도시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렇죠? 전염병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염병은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다, 인류는 이겨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가벼운 대가 없이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이 전염병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수월해진 그 배경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땅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 너무 쉽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인류가 그렇게 발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 국가 간의 어떤 보건적인 상태나 또 건강 상태가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서 르네상스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인간 해부에 대한 근기가 해제가 됩니다. 이 이전에 인간 해부에 대한 연구를 또는 이런 해부학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기는 해요. 누굴까요? 미켈란젤로가 있고 다빈치가 있지만, 미켈란젤로가 가장 대표적이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켈란젤로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해부에 대한 근기가 해제가 되지 않고 금기시됐던 시대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왕의 어떤 미움을 받고 도망친 곳이 이 사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원 지하에서 숨었는데, 그때 사원에서 죽은 사람들을 염하고 죽은 사람들의 어떤 시신을 다룰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해부학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와가지고 베살리우스라는 연구자가 이제 더 자세한 인간의 해부학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상당히 많은 해부학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에서는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림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지금 해부학 자료로 써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와 관련된 부분도 자세히 봤고요. 이러한 해부학적인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데카르트가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데카르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Mind Body Dualism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Cartesian dualism이라고 해요. Cartesian dualism.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다. 즉, 몸은 우리가 실체가 있잖아요. 측정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뭐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요소가 있는 물리적인 그 요소가 있는 몸과 추상적인 볼 수도 없는 이런 마인드 또는 영혼이 어떻게 둘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뇌의 그 일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 둘 간의 소통 채널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이 물리적인 세상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각 체험은 뇌에 입력이 되는데 이 뇌 안에는 소위 말하는 송가체 또는 송가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가선은요, 여기 뇌간 위쪽에 가운데 위치해 있는 작은 선입니다. 이 선은요, 나중에는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diurnal variation, 소위 말하는 이제 주기, 낮과 밤 주기를, 신체 주기를 통제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왜 이 부위가 그 몸과 마음을 연결한다라고 데카르트가 주장을 했냐면, 이 송가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고요. 다른 뇌 기관은 뭐 우뇌, 좌뇌처럼 서로 대칭적인데 이 송가선은 가운데 딱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마음과 몸, 그러니까 뇌가 포함된 몸 간의 연결점이다. 소위 말하는 소통창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이 데카르트가 1596년, 1650년대에 살았죠. 한 500년 전인데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됐다라는 이런 생각은, 이런 사상은 사실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까지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조금 더 이제 그 역사적인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몸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몸의 어떤 일부를 확대해서 본다거나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육, 그리고 근육은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혈액도 작은 단위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질병에 대한 해부 이론, 그러니까 몸을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보는 그리고 단일한 조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에 체액설을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해부 이론을 통해서 몸의 어떤 기관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요, 세포론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발단은 뭐냐면 네덜란드의 의류상인인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이 실을 또 섬유를 자세히 좀 보고 싶었거든요. 실을 꼬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되게 부드러운 옷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현미경을 발명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작지만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그래서 렌즈가 있고 이 포커스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손잡이가 있고요. 이걸 잡아가지고 잡아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순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그림 보이죠?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이게 첫 번째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이 현미경을 만들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적혈구, 골격근 등의 신체기관에 작은 세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일단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 세포를 보게 되는 것과 세포를 보게 된 그 기술이 있기 전, 그리고 그 이후 의학에 또는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혹시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좀 받고 잠깐 쉴게요. 네. 그리고 그 지난번 시간과는 달리 그 요번에는 채팅창을 좀 닫아놨잖아요.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아요? 네, 그 지금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는 저도 참 익숙치는 않아서 PPT를 보면서 조금 더 강의를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도 바로 하고 좀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니터링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채팅창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한 3분 동안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되돌아올 텐데 그때 그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한번 얘기를 더 해보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기존의 그 건강심리 측면에서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을 정상적인 것으로 동일시했어요.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론을 했고 그 원인은 처음에는 악령이라고 봤고요. 그런 다음에는 체액설이 들어왔고 그래서 몸에는 다양한 4가지의 체액이 있고 그 체액이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또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본 것이 체액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해부학적인 이해가 증가되면서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비로소 질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해부 이론이 팽배했고 그 다음에는 세포론이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런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발달, 즉 현미경의 발견에 의해서 또는 발명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잠깐 쉬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시작할게요. 2시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김용국 학생이 전통적인 건강의 개념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상의 기준에 속해야 건강한 것이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개개인의 기준에서 자신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정통적 관점으로는 절대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신체 장애인들,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른 질환이 없다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겸님은 다른 질환이 어떤 질환이라고 어떤 질환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질환? 정신적 건강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 생각이 들어요. 뭐 정신적인 건강과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존의 모형은 건강에 대한 모형은 정신과 그 신체 건강이 별개다. 서로 독립적이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데카르트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심신위원론인데 그 정신적 건강과는 별개 문제다라는 것은 예, 그것을 좀 반영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전통적인 관점은요. 사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신체 건강과 관련돼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그 기존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심리 또는 긍정심리 관점에서는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오히려 그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관점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패럴림픽 있잖아요. 그쵸? 올림픽 다음에 패럴림픽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운동선수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되게 강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적의 건강 상태와 최적의 어떤 그 뭐랄까 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운동을 해내잖아요. 그런 경기들을,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그런 관점에서는요, 아무리 정상적이고 아픈 곳이 없다고 해도 과연 우리의 이런 우리가 과연 건강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검진 받으러 가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들 꺼려해요. 무서워해요. 그게 과연 건강한 건가? 나는 뭐 아픈 데 없어. 나는 뭐 정상이야 다. 그런데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모습. 그게 다 우리의 어떤 일부이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심리에서는 병이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병이 일어나기 전에 최적의 건강 상태를 영위하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건강심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끝날 때 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뭐랄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모듈이 있죠. 2시간,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15분 쭉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 반에서 쭉 강의를 하면 2시 45분까지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좀 쉬어버렸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모듈 3 얘기하다가 이제 중간에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님 웃어? 웃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뭐 긴장된 분위기는 전 별로고요. 그러면 모듈 3 시작하면서 채팅창은 일단 꺼놓을게요. 모듈 3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중세기 때가 아니라 19세기로 넘어옵니다. 19세기 때는 어떠한 발견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텐데, 좀 전까지는 그 해박 이론이 지배적이었다면, 그래서 세포론이 발전됐다면 이 프랑스 과학자 파스테르의 발견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세균론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전까지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태초에 성경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신이 있었고 신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를 했습니다. 이 세계를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는 어떤 이제 그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 생명은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잖아요. 그게 자연 발생론입니다. 자연 발생론. 그런데 파스테르가 그러한 관점을 확 뒤집어 놨어요. 파스테르는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런 비커에다가 이 국물, 소고기 국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상온에 놨더니 이게 상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했던 이유를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느냐. 이건 분명히 뭔가 생물체가 생겨서, 소위 말하는 세균이 생겨서 사람이 이걸 먹고 아파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세균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세균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생긴다고 본 것이죠. 근데 그것을 파스테르는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비커 안에 꼭지가 있는데 꼭지가 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리를 쭉 늘린 다음에 이렇게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하고 꼭지를 위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대기에 있는 세균들이 여기 국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물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 국물 안에 세균이 또는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냥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 공기 안에 있는데 이 공기 안에 있는 세균들이 국물에 침투를 해서 이런 음식을 상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때만 해도 사실 이
현미경이 그렇게 뭐 투박했기 때문에 뭐 세균의 어떤 그 존재를 우리 그냥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당시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무언가 공기에 있고 볼 수 없는 무언가 세균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음식에 침투해서 음식을 상하게 하면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은 아플 수 있다,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실험 절차로 증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윌리엄 모튼이 에테르가스 마취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해부 또는 수술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사람이 소위 말해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실험도 가능해졌고 국소 마취 또는 뭐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국소 마취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있을 때 기능을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린트겐 같은 경우에는 X선을 발견을 해서 이 사람을 열어보지 않고 해부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이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뼈, 마디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됩니다. 지금은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CT, 뭐 fMRI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뇌에서 또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화학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의학에 대한 연구 또한 의학에 대한 이해 또한 많이 증가가 됐고 발전을 했는데 20세기까지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생물의학적 모델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생물의학적 모델은 생물학과 해부학을 통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는 접근으로서 정신적인 원인은 주로 배제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물의학적 모델에 따르면 질병은 항상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세 가지의 어떤 주장은 첫 번째는 질병은 병원균에 의해서 생기고 몸과 정신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고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딱 적용을 하면 자 우리가 폐렴에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그 폐렴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사실 경과 그 질병이 진행되는 경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사람은 폐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물의학적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은 다 맞다고 보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체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면역체계는 특히 정신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조건에 되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서 면역적으로 반응하는 것조차 정신적인 상태와 되게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몸과 정신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고 가장 받아들여지는 관점이고 몸이 사실 폐렴에 걸려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이 없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많이 피폐한 그런 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또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관점은 정신신체의학이라는 관점인데요. 이 앞에 나온 정신의학적 모델과는 정반대예요. 다른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이 신체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해 있다. 주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식이나 불합리한 어떤 성적인 또는 공적적 충동이 그리고 억압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전환증이나 뭐 신체 전환장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적인 어떤 그 질병이 생긴다라고 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외상적인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고혈압, 또 두통, 편두통, 천식 등의 건강 문제를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경험적으로 적용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게 발병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신체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인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즉 신체 건강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만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힘든,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신체의학은 프로이트 이후에 한 50년대까지는 1950년대까지는 되게 발전이 되게 많이 되다가 최근에는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학회지 같은 경우 이제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이라는 학회지도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게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분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의 어떤 접근은 행동의학인데, 이 관점에서는 학습된 행동이 신체 건강 또는 신체 상태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닐 밀러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 기법을 사용해서 신체 기능에 통제를 하는 기법을 발달시켰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이오 피드백을 사용하는 이완법이 그 예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완하기 위해서 컴퓨터 스크린을 보면 그 스크린 안에 이제 뭐 비행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집중을 해서 그 자동차를 이렇게 또는 비행기를 날립니다.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이미지를 가지면 그 비행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머리의 특정 뇌파가 활성화되면서 이완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것을 반복 학습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보지 않거나 뭐 이런 스크린이나 그런 통제 없이도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심장 박동이나 그 뇌파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 이전에 그 그 뇌파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의학적인 접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학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행동이 또한 정신적인 장애에 또는 정신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 행동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그러한 접근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건강심리학 출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건강심리학은 주로
그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리고 또 이제 공공적인 그런 개입 또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파이고 또 학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6분인데 이로써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채팅창 잠깐 열어둘 텐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socrative.com에 들어가셔서 socrative.com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이름, 학번 기입하시고요. 여기 질문 그리고 또 뭐 소감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써주시면 오늘 출첵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크라티브 열려 있고요. 이거는 2시, 3시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고생은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기, 정상적인 학기라면 학생 뭐 동기들도 만나고 또 운동도 활달하게 또 하고 또 여러 관계도 만들고 그럴 텐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청춘을 이렇게 좀 아쉽게 보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쉬는 시간이 없는 대신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는 이제 마찬가지로 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1시 반에 시작을 하면 상체 스트레칭을 같이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일찍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 반에 만나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제가 꾸준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올릴 거예요. 과제에 대한 공지도 있을 거고 안내문도 있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운동 실습이 시작돼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가입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운동 실습에 대한 설명은 밴드에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주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